동물농장. 글 조지 오웰. 풍차 전투. 며칠이 지나자 참혹한 처형에서 비롯된 공포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몇몇 동물은 6번째 계명에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던 걸 기억했거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돼지나 개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다들 이번에 있었던 도살은 계명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클로버는 벤자민에게 6번째 계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언제나 그랬듯 벤자민은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클로버는 뮤리엘을 대신 데려갔다. 뮤리엘은 클로버에게 그 계명을 읽어주었다. 거기에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아무런 명분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명분 없이란 표현이 동물들의 기억 속에서 싹 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동물들은 그 계명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노우볼과 한패였던 반역자들을 죽인 일엔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해 내내 동물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예전보다 벽이 2배나 두꺼운 풍차를 다시 건설하고 농장 일도 해냈다. 예정된 날짜까지 풍차 작업을 끝내려면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야 했다. 동물들은 오랜 시간을 일했지만 존스 때보다 잘 먹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다. 일요일 아침이면 스퀼러가 앞발굽에 긴 종이 쪽지를 주고서 각종 식량 생산이 200%나 300% 혹은 500%씩 증가했다는 내용을 동물들에게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반란 이전엔 어땠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퀼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수치는 줄어들어도 먹을 것만 많다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모든 명령은 스퀼러나 다른 돼지들 중 한 마리를 통해 내려왔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2주일에 한 번 정도밖엔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나타날 때면 자신의 수행원인 개들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힘차게 걸어가며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검은 수평아리도 데리고 나왔다. 검은 수평아리는 나폴레옹이 말하기 전에 꽃기요 하고 크게 외쳤다. 농장에서는 나폴레옹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다. 개 2마리의 시중을 받으며 혼자 밥을 먹는데 언제나 거실 찬장에 있는 고급스러운 크라운 더비를 쓴다는 것이다. 또한 나폴레옹의 생일엔 축포를 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제 나폴레옹은 단순히 나폴레옹으로 불리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는 항상 우리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라고 불렸다. 돼지들은 그를 위해 모든 동물의 아버지,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 양떼의 보호자, 새끼오리의 친구와 같은 호칭을 만들어 붙이기를 좋아했다. 스퀼러는 나폴레옹의 지혜와 선량함, 그가 모든 동물에게 품고 있는 깊은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억눌려 살고 있는 다른 농장의 불행한 동물들에 대한 연설을 하곤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다. 모든 업적과 행운이 나폴레옹의 공로로 돌려지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렸다. 종종 암탉 하나가 다른 암탉에게 우리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 아래 나는 엿새 동안 알을 5개나 낳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또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 암소 2마리가 나폴레옹 동지가 잘 이끌어줘서 고마워. 물이 이토록 맛있으니 말이야. 라고 외치기도 했다. 농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니무스가 지은 나폴레옹 동지라는 시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 없는 자의 친구이며 행복의 샘이며 여물통의 조물주인 그대여. 오, 내가 그대의 고요하고 위험 있는 눈을 바라볼 때 하늘의 태양처럼 나의 영혼이 불붙도다. 나폴레옹 동지. 그대는 그대의 동물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주는 분. 모두 하루에 2번 배불리 먹고 깨끗한 집단에서 뒹구네. 크든 작든 모든 동물은 그대의 품 안에서 평화로이 잠들고 그대가 모든 것을 지키나니 나폴레옹 동지. 내게 젖을 먹을 새끼가 있다면 술통이나 방망이만큼 크게 자라기 전에 그대에게 충성하고 진실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그래, 그 녀석의 첫 번째 외침은 나폴레옹 동지여야 할 텐데. 나폴레옹은 이 시를 인정해 주었고 7계명 맞은편인 헛간벽에 새길 수 있도록 했다. 스클러는 이 시 위에 흰 페인트로 초상화를 그려놓았다. 그 사이 나폴레옹은 윈퍼가 힘을 써줘 프레더릭과 필킹턴 사이에서 복잡한 협상을 벌였다. 목재더미는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었다. 둘 중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프레더릭이었지만 그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프레더릭과 그의 일행이 동물농장을 공격해 풍차를 부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스노우볼도 여전히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 있다고 했다. 한여름에 암탉 3마리가 앞으로 나와 스노우볼이 부추겨 나폴레옹을 암살하려 했다고 자백하자 동물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암탉들은 당장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었다. 밤이면 4마리의 개가 나폴레옹의 침대 각 모퉁이에 서서 보초를 섰다. 핑크 아이라고 불리는 젊은 돼지는 나폴레옹이 먹기 전 음식을 맛보고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이즈음 나폴레옹이 필킹턴에게 목재 더미를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동물농장과 폭스우드가 생산한 물건을 교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는 것이다. 윈퍼를 사이에 두고 있긴 했지만 나폴레옹과 필킹턴은 이제 꽤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물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필킹턴을 싫어했지만 프레더릭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은 프레더릭을 두려워하고 증오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풍차가 거의 완성될 무렵 반역자들이 곧 공격해올 것이란 소문이 점점 더 많아졌다. 프레더릭이 무장한 사람들 20명을 데려올 계획이란 말이 돌았다. 그는 이미 관리들과 경찰까지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동물농장의 땅 문서만 손에 넣게 된다면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레더릭이 자신의 동물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핀치필드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나이든 말을 채찍으로 때려 죽였고 암소들을 굶겨 죽였고 개 한 마린 난로에 던져 넣어 죽였으며 저녁이면 발톱에 면도날 조각을 박아 넣은 수탉들을 싸움 붙여놓고 즐긴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물들의 피는 분노로 들끓었다. 동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핀치필드 농장에 쳐들어가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스클러는 동물들에게 성급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며 나폴레옹 동지의 전략을 믿으라고 충고했다. 동물들의 프레더릭에 대한 반감은 계속해서 높아만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헛간에 나타난 나폴레옹이 자신은 결코 프레더릭에게 목재 더미를 팔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악당들과 거래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이었다. 반란의 소식을 퍼뜨리기 위한 임무를 갖고 파견된 비둘기들은 폭스우드 농장에는 그 어디든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인간을 죽이자
대신 프레더릭을 죽이자라는 구호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스노우볼의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났다. 밀밭의 잡초가 무성했던 것이다. 스노우볼이 어느 날 캄캄한 밤을 틈타 밀밭에 잡초씨를 뿌려놓았다고 전해졌다. 이 일을 도왔다는 거위 한 마리가 스퀼러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곤 치명적인 까마종이 열매를 삼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동물 대부분은 스노우볼이 절대로 1급 동물 영웅 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외양간 전투가 끝난 뒤 어느 순간 스노우볼 스스로 퍼뜨렸던 소문에 불과했다. 스노우볼이 훈장을 받기는커녕 사실은 전투에서 비겁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몇몇 동물은 또다시 당황스러웠지만 스퀼러는 그들이 무언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설득했다. 가을에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쏟은 끝에 풍차가 완성되었다. 추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풍차에 설치할 기계가 필요했는데 윈퍼가 기계를 구입하려고 협상하는 도중 풍차의 건물이 완성된 것이다. 경험 부족과 원시적인 도구들, 불운, 스노우볼의 배신 등 때마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작업은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끝났다. 몹시 지쳤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동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걸작품을 맴돌며 처음 지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해 보인다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벽이 예전보다 2배나 두꺼워졌다. 폭약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좌절을 딛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풍차의 날개가 돌고 발전기가 움직이면 얼마나 더 나은 생활이 시작될지 생각하자 동물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승리를 외쳐대며 풍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나폴레옹도 몸소 개들과 수탉을 데리고 나와 완성된 작품을 살펴봤다. 그는 동물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그 풍차를 나폴레옹 풍차라고 이름 붙였다. 이틀 뒤 동물들은 특별 모임을 갖기 위해 모두 헛간에 모였다. 뜻밖에도 나폴레옹이 프레더릭에게 목재 더미를 팔았다고 발표하자 모두 말문이 막혔다. 내일이면 프레더릭의 마차가 도착해 목재 더미를 실어간다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필킹턴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은 프레더릭과 몰래 거래했던 것이다. 폭스우드와 맺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필킹턴에게는 모욕적인 말들이 퍼부어졌다. 비둘기들은 이제 폭스우드 농장을 피하고 프레더릭을 죽이자에서 필킹턴을 죽이자로 구호를 바꾸라는 명령을 들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프레더릭이 동물 농장을 공격할 것이란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프레더릭이 동물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일도 엄청나게 과장된 소문일 뿐이라고 했다. 아마도 스노우볼과 그 무리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제 스노우볼은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지도 않으며 그곳에는 한 번도 머무른 적이 없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폭스우드에서 상당히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고 실제로는 꽤 오래전부터 필킹턴의 부하였다고 전해졌다. 돼지들은 나폴레옹의 교묘함에 홀딱 반해 있었다. 필킹턴과 친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는 프레더릭에게 목재값을 12파운드나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가 프레더릭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스퀼러는 말했다. 프레더릭은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표시인 수표로 목재값을 치르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프레더릭보다 더 똑똑했다. 그래서 5파운드짜리 지폐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레더릭은 그렇게 값을 치렀고 그가 지불한 돈은 풍차의 기계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는 동안 목재는 신속하게 운반되었다.
목재가 모두 옮겨지자 프레더릭의 지폐를 조사하기 위해 또다시 특별 모임이 열렸다. 두 개의 훈장을 달고 있는 나폴레옹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띠며 연단 위 집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농장 주방에서 가져온 도자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줄지어 천천히 지나가며 실컷 돈을 구경했다. 복서가 지폐에다 코를 대고 킁킁거리자 얇고 흰 지폐들이 그의 코 앞에서 나풀거렸다. 사흘 뒤 끔찍한 소동이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윈퍼가 자전거를 타고 길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자전거를 내동댕이 치곤 곧장 농가로 달려들어갔다. 다음 순간 나폴레옹 방에서 숨막힐 듯한 분노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문이 마치 불이 번지듯 농장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프레더릭이 준 돈이 가짜라는 것이다. 그는 공짜로 목재를 얻은 셈이었다. 나폴레옹은 즉시 동물들을 모은 뒤 무시무시한 소리로 프레더릭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프레더릭이 붙잡히면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이런 배신 행위에 이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언제든 프레더릭과 그의 일행이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농장으로 접근하는 길목마다 보초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 4마리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폭스우드로 보내졌다. 어쩌면 다시 필킹턴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공격이 시작되었다. 프레더릭과 그 일행이 이미 5개의 빗장이 쳐진 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고 파수꾼들이 달려왔을 때 동물들은 아침을 먹는 중이었다. 동물들은 용감히 일어나 적들에게 맞섰지만 이번에는 외양간 전투에서처럼 손쉬운 승리를 따내진 못했다. 사람들은 15명이나 되었고 이들 가운데 6명이 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15m 정도 가까이 오자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동물들에겐 그 끔찍한 총소리와 빠른 총알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나폴레옹과 복서가 동물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곧 후퇴해야 했다. 이미 수많은 동물이 부상을 입었다. 동물들은 농장 건물 여기저기에 숨어든 다음 틈새로 조심조심 밖을 내다봤다. 풍차를 포함해 그 큰 목장 전체가 적의 소나교에 들어간 뒤였다. 한동안 나폴레옹까지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나폴레옹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꼬리를 빳빳이 세웠다가 꼬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뭔가 기다리는 듯한 눈길로 폭스우드 농장 쪽을 바라보곤 했다. 필킹턴과 그의 일행이 동물들을 도와준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전날 날려보냈던 비둘기 4마리가 돌아왔는데 이들 중 한 마리가 필킹턴이 보낸 종이 쪽지를 물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해도 싸다. 어느새 프레더릭과 그의 일행이 풍차 주변에 멈추어 섰다. 동물들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모두 절망스럽게 웅얼거렸다. 그들 중 둘이 쇠지뢰와 큰 망치를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다. 막 풍차를 부술 참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저런 일에 대비해 벽을 상당히 두껍게 쌓아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걸려도 그 벽을 깨부수지 못할 겁니다. 용기를 내시오, 동지 여러분. 나폴레옹이 외쳤다. 벤자민은 인간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망치와 쇠 지뢰를 가진 인간들은 풍차의 기둥 가까이에다 구멍을 뚫고 있었다. 벤자민은 천천히 그리고 약간 즐거운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소? 조만간 저들은 저 구멍에다 폭약을 꽉꽉 채워 넣을 것이오. 벤자민이 말했다.
동물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이제 숨어있는 이 건물에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얼마 뒤 인간들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곧바로 고막이 찢어질 듯 몹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비둘기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나폴레옹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 얼굴을 파묻었다. 동물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풍차가 있던 곳엔 크고 검은 연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천천히 구름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곳에 풍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동물들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감 대신 이 악랄하고 모멸스러운 행위에 맞서 싸우자는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 복수를 외치는 힘찬 울부짖음이 이어졌다. 동물들은 이제 아무런 명령 없이도 하나가 되어 적을 공격했다. 우박처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총알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잔인하고도 비참한 전투였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총을 쏘아댔다. 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동물들은 몽둥이와 묵직한 구두발에 걷어차였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위 2마리가 죽었고 거의 모두 부상을 입었다. 전투를 지휘하느라 뒤쪽에 있던 나폴레옹조차 총에 맞아 꼬리가 잘리고 말았다. 인간들도 모두 상처를 입었다. 3명은 복서의 발굽에 얻어맞아 머리가 깨졌고 1명은 암소뿔에 받쳐 배에서 피가 흘렀다. 또 하나는 제시와 블루벨이 물고 늘어져 바지가 거의 찢겨나갔다. 나폴레옹의 호위병인 9마리의 개들은 울타리 그늘 아래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 갑자기 개들이 나타나 맹렬하게 지저대자 인간들은 다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위될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레더릭은 일행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도망가자고 외쳤다. 겁에 질린 적들은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들판 바로 아래까지 쫓아갔고 사람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으려고 길을 쓰는 마지막 순간까지 몇 대씩 더 걷어찼다. 동물들이 이겼다. 그러나 그들은 지쳤고 피를 흘렸다. 동물들은 절뚝거리며 농장으로 천천히 되돌아왔다. 죽은 동지들이 풀밭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몇몇 동물이 눈물을 흘렸다. 동물들은 풍차가 있던 곳으로 가서 한동안 서글픈 침묵에 잠긴 채 멈춰 서 있었다. 그렇다. 풍차는 없어졌다. 그들이 쏘아부은 노력의 결실이 없어진 것이다. 심지어 주춧돌마저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지난번 같으면 무너져버린 돌들로 풍차를 다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엔 그 돌들마저 사라져버렸다. 폭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돌들이 수백 미터나 날아가 버린 것이다. 마치 원래부터 풍차가 없었던 것만 같았다. 동물들이 농장으로 돌아오자 전투를 치르는 동안 사라졌던 스퀼러가 환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며 껑충껑충 뛰어왔다. 곧 농가 쪽에서 엄숙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로 총소리가 나는 거지요? 복서가 물었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퀼러가 외쳤다. 무슨 승리요? 복서가 말했다. 복서의 무릎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복서는 편자 하나를 잃고 말굽도 찢어졌으며 뒷다리에는 총알 6개가 박혀 있었다. 동지, 무슨 승리라니요? 우리는 우리의 땅, 동물농장이라는 거룩한 땅에서 적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우리 풍차를 부셔버렸소. 지난 2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지은 풍차를 말이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풍차를 세울 겁니다. 괜찮다면 우리는 풍차 6개를 세울 거예요. 동지, 당신은 우리가 이뤄낸 엄청난 업적을 잘 모르나 보군요. 적들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지도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잖아요. 복서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스킬러가 말했다. 동물들은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들어갔다. 복서는 다리에 박힌 총알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다. 풍차를 처음부터 다시 지으려면 복서는 또다시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복서는 잔뜩 긴장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문득 자신이 11살이나 되었고 튼튼하던 근육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들은 녹색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며 모두 7번의 축포 소리를 들었다. 나폴레옹이 하는 연설을 들으니 자신들이 축하할 만큼 큰 승리를 이뤄낸 것처럼 여겨졌다. 전투에서 죽은 동물들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도 치러졌다. 복서와 클로버는 연구차를 끌었고 실제로는 집마차였지만 나폴레옹은 운구 행렬 앞에 서서 걸었다. 축하 파티는 꼬박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노래와 연설과 많은 축포가 울려 퍼졌다. 모든 동물에게 특별 선물로 사과가 하나씩 돌아갔다. 새들에겐 옥수수 50g이, 개들에게는 비스켓이 3개씩 수여되었다. 그 전투는 풍차 전투로 이름 붙여졌고 나폴레옹은 녹색 깃발 훈장이라는 새 훈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수여했다. 모두 즐거워하는 가운데 불행한 집회 사건은 잊혀지고 말았다. 며칠 뒤 돼지들은 농가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찾아냈다. 그 집에서 처음 살 땐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농가에서 큰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영국의 동물들의 멜로디가 섞여 있었다. 밤 9시 반쯤 존스의 낡은 중절모를 쓴 나폴레옹이 뒷문으로 나오더니 마당으로 황급히 뛰어나왔다가 이내 건물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농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돼지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스퀼러가 느릿느릿 의기소침하게 모습을 나타낸 것은 거의 9시가 다 되어서였다. 눈은 흐리멍텅하고 꼬리를 힘없이 아래로 떨군 스퀼러는 온몸이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동물들을 모두 소집시키곤 무시무시한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슬픔에 겨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농가 주변에는 집단이 깔렸고 동물들은 발끝으로 걸어다녔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동물들은 지도자가 자신들 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서로에게 물었다. 스노우볼이 나폴레옹의 음식에다 독극물을 타려고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11시에 스퀼러는 또다시 발표를 하려고 나왔다. 나폴레옹 동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 강령이 될 엄격한 법령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저녁 무렵 나폴레옹은 다시 좋아진 듯 보였고 다음 날 아침 스퀼러는 동물들에게 나폴레옹이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때쯤 나폴레옹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폴레옹이 윈퍼에게 윌링던에서 술 담그는 법과 알코올 증류법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오도록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나폴레옹은 과수원 너머 작은 땅을 갈라고 명령했다. 예전에 은퇴한 동물들이 풀을 뜯으며 쉴 수 있는 땅으로 정해 놓으려던 곳이었다. 그 목초지가 너무 오래되어 새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곧 나폴레옹이 그곳에 보리를 심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즈음 어느 누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마당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나자 동물들은 헛간에서 서둘러 뛰어나왔다. 환한 달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칠계명이 쓰여 있는 헛간 벽 아래 사다리가 두 토막난 채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스퀼러가 엎어져 있었다. 그리고 스퀼러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페인트북과 쏟아진 흰 페인트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황급히 개들이 스퀼러를 둘러쌌다. 스퀼러가 걸을 수 있게 되자 개들은 농가까지 그를 호위해 주었다. 벤자민은 뭔가 안다는 듯 주둥이를 끄덕끄덕했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벤자민을 제외하곤 어느 동물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뒤 7계명을 읽던 뮤리엘은 동물들이 또다시 계명 하나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물들은 5번째 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기억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어 하나를 빼놓고 있었다. 그 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9. 복서의 죽음. 복서에 갈라진 말굽이 낳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승리를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동물들은 풍차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복서는 잠시도 쉬지 않았고 아픈 것을 참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복서는 밤마다 클로버에게 말굽 때문에 무척이나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았다. 클로버는 약초를 씹어 복서의 발굽에 얹어주곤 했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복서에게 일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말의 허파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클로버가 복서에게 말했다. 그러나 복서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은퇴하기 전에 풍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동물농장의 법률이 제정될 때 동물들의 은퇴 나이는 말과 돼지가 12살, 암소가 14살, 개가 9살, 양이 7살, 암탉과 거위는 5살로 정해졌었다. 넉넉한 노후연금도 약속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퇴한 뒤에 연금을 받은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들어 이 주제가 점점 더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과수원 너머 작은 들판은 보리밭이 되었으므로 큰 목초지 한 구석에 담을 쳐서 그곳을 늙고 쇠약한 동물들이 풀을 뜯는 장소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말들은 하루에 옥수수 2kg과 당근, 공휴일에는 사과 하나, 겨울에는 건초 6kg을 연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은 다음 해 늦여름이었다. 한동안은 무척 힘들었다. 겨울은 지난해만큼 추웠고 음식은 훨씬 부족했다. 개와 돼지들 식량을 제외하곤 모든 식량 배급이 줄었다. 스퀼러는 식량 배급에서만큼은 평등이 동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물론 당분간은 식량 배급의 재조절, 스퀼러는 항상 이것을 재조절이라고 하지 감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 필요하지만 존스 때와 비교해 볼 때 나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스퀼러는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수치들을 빨리 읽어 내려가며 존스 때보다 더 많은 귀리와 건초와 순무들을 갖게 되었고 좀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했으며 마시는 물의 질도 훨씬 더 좋아졌고 더 오래 살게 되었고 어린 새끼들이 살아남는 비율도 더 높아졌다고 했다.
또 헛간에는 더 많은 집단이 쌓였고 벼룩 때문에 받는 고통도 줄어들었다고 자세히 증명해 보였다. 동물들은 그 모든 발표를 하나하나 다 믿었다. 사실은 존스나 그 시절이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탓이었다. 그들은 요즘 삶이 힘들고 고달프며 배가 고프고 춥고 자지 않을 때는 오로지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옛날엔 분명히 더 나빴을 것이라고 동물들은 그렇게 믿었다.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훨씬 자유롭다. 스퀼러가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듯 그것이 큰 차이였던 것이다. 이제 먹여야 할 잎들이 더 많아졌다. 가을에 암돼지 4마리가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아 모두 31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난 것이다. 새끼 돼지들은 얼룩배기였고 나폴레옹이 농장의 유일한 얼룩배기의 수퇴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벽돌과 목재를 사서 정원에 학교를 세울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당분간은 나폴레옹이 직접 새끼 돼지들을 농가 주방에서 교육시키기로 했다. 새끼 돼지들은 정원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 함께 놀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돼지와 다른 동물이 오가다 마주치게 되면 다른 동물이 비켜서야 한다는 것. 계급이 어떻든 간에 모든 돼지는 일요일마다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맨다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졌다. 농장은 꽤나 성공적인 수확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돈이 모자랐다. 학교를 지으려면 벽돌과 모래와 석회를 구입해야만 했다. 그리고 풍차를 세우기 위해서도 다시금 저축이 필요했다. 농가에는 등장기름과 양초, 나폴레옹의 식탁에 놓을 설탕, 연장, 못, 줄, 석탄, 철사, 쇠조각과 개가 먹을 비스킷이 필요했다. 건초 한 더미와 캐낸 감자 일부를 팔았다. 내다 파는 달걀의 숫자는 일주일에 600개로 늘어나 그해 암탉들은 간신히 자기 무리를 유지할 만큼만 병아리를 깔 수 있었다. 12월에 줄어든 식량은 2월이 되자 또다시 줄었다. 헛간에서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 등잔불을 켜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돼지들은 충분히 편안해 보였고 살도 뒤룩뒤룩 쪄 있었다. 따스한 2월 말의 어느 오후, 존스 때에는 사용하지 않던 주방 건너편의 자그마한 양조장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예전에는 정말 맡아본 적 없던 고소한 냄새는 마당을 가로질러 동물들의 식욕을 자극했다. 누군가 이것은 보리를 요리하는 냄새라고 말했다. 배고픈 동물들은 허공에다 코를 댄 채 킁킁거렸고 저녁밥으로 따뜻한 여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렇지만 따뜻한 여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일요일에는 이제부터 모든 보리는 돼지들을 위해 저축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과수원 너머 들판에도 벌써 보리를 심었다. 곧 모든 돼지들이 날마다 맥주 반병을 배급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폴레옹은 맥주를 하루에 1리터씩 마셨는데 언제나 크라운 더비 수프 그릇에다 마신다고 했다. 당장 견뎌내야 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동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 덕분이었다. 더 많은 노래와 연설과 행군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 축하 파티를 열라고 명령했다. 그 파티의 목표는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지정된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고 돼지들을 선두로 해서 말, 소, 양, 닭과 오리 순으로 군대식 행렬을 이루어 농장 안을 행진하곤 했다. 개들은 행군 대열에 옆에 자리 잡았고 나폴레옹의 검은 수평아리가 맨 앞에 섰다. 복서와 클로버는 나폴레옹 동지여 영원하라 라는 문구가 쓰인 녹색 깃발을 들었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가 낭송되고 최근 식량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스퀼러의 연설이 있었다.
때로는 축포가 발사되기도 했다. 양들은 자발적 축하 파티를 가장 즐거워하는 열성 팬들이었다. 어느 동물이든 자신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추위 속에 너무 오래 서 있다고 투덜대려고 하면 돼지와 개들이 가까이 없으면 때때로 몇몇 동물이 그렇게 말했다. 양들은 네 다리는 선하고 두 다리는 악하다고 소리치며 그자들을 입 다물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동물들은 이 축하 파티를 즐기는 편이었다.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이고 자신들이 해낸 일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떠올리며 위안을 받기도 했다. 노래와 행군, 숫자들로 복잡한 스퀼러의 목록들, 천둥 같은 총소리, 수탈개의 꼬꼬댁 소리, 깃발이 나부끼는 소리들로 어쨌든 최소한 배고픔은 잊을 수 있었다. 4월에 이르자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제 대통령을 뽑을 차례였다. 나폴레옹은 단일 후보였고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다. 바로 그날 스노우볼이 존스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다. 동물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스노우볼이 일부러 외양간 전투에서 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존스 편에서 싸웠다고 했다. 사실 스노우볼은 인간들 편의 지도자였고 인간이여 영원하라고 외치며 전투에 뛰어든 것이 바로 스노우볼이었다고 했다. 이제껏 몇몇 동물은 당시의 스노우볼 등에 난 상처를 보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의 이빨이 낸 상처였다는 것이다. 한여름이 되자 몇 년간 보이지 않던 갈까마귀 모세스가 다시 농장에 나타났다. 모세스는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슈가 캔디 산에 대해 예전과 똑같은 투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누군가 귀 기울여주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1시간가량 수다를 떨곤 했다. 저쪽 위에는 동지들이여. 저쪽 위에 당신들이 볼 수 있는 저 검은 구름 반대편에 슈가 캔디 산이 있어요. 그것은 행복한 땅이라 우리처럼 불쌍한 동물들이 노동 없이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모세스는 큰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하곤 했다. 심지어 한 번은 높이 날다가 그곳에 가보았는데 끝도 없는 토끼 풀밭과 울타리 밑에서 아마인 찌꺼기와 설탕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굶주리고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한 동물들은 대부분 그 말을 믿었다. 모세스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돼지들은 어딘가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결정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경멸하는 투로 슈가 캔디 산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정해버렸지만 모세스가 농장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하루에 맥주 한 홉 정도는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말굽이 다 났자 복서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해 모든 동물이 노예처럼 무척 열심히 일했다. 농장의 정규 작업과 풍차 제거 말고도 3월까지 새끼 돼지들이 다닐 학교도 지어야 했다. 때로 충분치 못한 식량 때문에 오랜 노동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복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다만 그의 외모가 조금씩 달라졌다. 가죽은 예전만큼 빛나지 않았고 커다랗던 엉덩이는 홀쭉해 보였다. 봄풀이 돋아날 때면 복서도 나아질 겁니다. 동물들이 말했지만 봄이 와도 복서는 더 통통해지지 않았다. 복서가 채석장 꼭대기로 향하는 경사진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커다란 돌의 무게를 지탱하며 버티고 선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 외에는 그의 다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다. 그럴 때 복서의 입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 라고 말하는 듯 보였지만 목소리를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클로버와 벤저민이 건강에 주의하라고 충고했지만 복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서는 자신이 연금을 받기 전에 돌 무더기가 쌓아 올려지기만 한다면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여름 어느 늦은 저녁, 농장 주변에는 복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갑작스레 떠돌았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복서는 돌덩어리를 끌어내리려고 풍차 아래로 혼자 나갔던 것이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져선 일어나질 못해요. 비둘기 2마리가 서둘러 날아와 소식을 전했다. 거의 절반가량 되는 동물들이 풍차가 서 있던 작은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복서는 마치 바퀴 사이에 목이 끼어 머리를 들 수 없게 된 채 누워 있었다. 복서의 눈은 흐릿했고 옆구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그의 입에서 뚝뚝 흘러내렸다. 클로버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복서, 괜찮아요? 클로버가 외쳤다. 허파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 없이도 당신이 풍차를 마저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돌이 꽤 많이 쌓였어요. 어찌됐든 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난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벤자민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들은 벤자민까지도 동시에 은퇴시켜 내 말벗이 되게 해줄 거예요. 복서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누가 좀 뛰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퀼러에게 알려줘요. 클로버가 말했다. 다른 동물들은 스퀼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서둘러 농가로 돌아갔다. 복서 곁에는 클로버와 벤자민만 남아있었다. 벤자민은 복서 옆에 웅크린 채 아무 말 않고 꼬리로 파리를 쫓아주었다. 대략 15분 정도 지나자 스퀼러가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 찬 표정을 지은 채 나타났다. 그는 농장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중 하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에 대해 나폴레옹 동지 대신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이미 윌링던에 있는 병원에서 복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은 다소 불안해했다. 몰리와 스노우볼을 제외하곤 어떤 동물도 농장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픈 동지를 인간들의 소나기로 넘긴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러나 스퀼러는 윌링던에 있는 수의사가 이 농장에서보다 복서의 상처를 더 잘 치료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1시간 뒤 조금 기운을 차린 복서는 힘겹게 일어서더니 겨우겨우 자신의 헛간으로 절뚝거리며 돌아갔다. 그곳에는 클로버와 벤자민이 복서를 위해 훌륭한 집단 침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틀 동안 복서는 헛간에서 쉬었다. 돼지들은 그들이 욕실 의약품 상자에서 찾아낸 큼지막한 분홍색 약을 보내왔다. 클로버는 식사를 마치고 하루 2번씩 그것을 복서에게 먹였다. 저녁 때마다 클로버는 복서 곁에 엎드려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벤자민은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이번 일에 대해 그다지 속상해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잘 회복된다면 앞으로 3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큰 목초지 한편에서 보내게 될 평화로운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어쩌면 복서는 마음을 수양하게 될 여유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여생을 알파벳의 나머지 22자를 배우는데 바치겠노라고 말했다. 벤자민과 클로버는 노동시간이 끝나야 복서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어느 한낮에 커다란 마차가 그를 데리러 왔다.
동물들은 모두 다 돼지의 감독 아래 순무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벤자민이 농가 쪽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며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벤자민이 그렇게 흥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도 처음이었다.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그들이 복서를 데려가요. 벤자민이 소리쳤다. 동물들은 돼지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제쳐두곤 농가로 뛰어갔다. 마당에는 말 2마리가 끄는 커다란 포장 마차가 있었는데 마차의 옆면에는 무슨 글자가 쓰여 있었다. 마부석엔 중절 모자를 쓴 교활한 얼굴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동물들은 마차 주변에 모여들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잘 가요, 복서. 잘 지내요. 야,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 이 바보들아. 저 마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벤자민이 작은 발굽으로 땅을 구르며 동물들에게 소리쳤다. 순간 모두 조용해졌다. 뮤리엘이 글자를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뮤리엘을 옆으로 밀치더니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읽었다. 알프레드, 시몬즈, 말 도살자 및 악교 제조업, 가죽과 뼈가루 판매, 계집 제공, 윌링던.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복서는 말 백정에게 팔려가는 거라고. 동물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마부석에 앉은 자가 채찍질을 하자 마차가 빠른 속도로 마당을 빠져나갔다. 동물들이 소리 지르며 뒤따랐다. 클로버가 가장 앞에서 뛰어갔다. 마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튼튼한 다리를 굴려 성큼성큼 뛰다가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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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가 외쳤다. 바로 그때 코 밑에 흰 줄이 나 있는 복서가 바깥에서 일어난 소동을 알아챘는지 마차 뒤쪽 자그마한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복서! 복서! 내려요! 빨리 내려요! 저들이 당신을 끌고 가서 죽이려 해요! 클로버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내려요, 복서! 내려요! 다른 동물들도 외쳐댔다. 그러나 이미 속력이 붙은 마차는 동물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복서가 클로버의 말을 들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 복서의 얼굴이 창문에서 사라졌고 마차 안에서 커다란 말 발굽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말굽으로 몇 번 차서 마차를 성냥갑처럼 부셔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그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 지나자 발 구르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동물들은 마차를 끄는 말 2마리에게 마차를 멈추라고 기를 쓰고 애원했다.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마시오. 동물들이 외쳐댔다. 그러나 멍청한 짐승들은 너무 무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귀를 뒤로 쫑긋 세웠을 뿐 계속 걸음을 재촉했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 앞으로 먼저 달려가 5개의 빗장이 있는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마차는 금세 그 문을 통과했고 빠른 속도로 큰 길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 다시는 복서를 볼 수 없었다. 사흘 뒤에 복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윌링던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스퀼러는 다른 동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농장에 왔다. 그는 복서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오. 그가 마지막 순간 너무 기운이 없어 말할 수조차 없었을 때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자신의 유일한 슬픔은 풍차를 다 짓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고요. 나아갑시다, 동지 여러분! 이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반란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동물농장이여, 영원하라. 나폴레옹 동지여, 영원하라. 나폴레옹이 항상 옳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동지 여러분. 스퀼러는 앞다리를 들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 대목에서 스퀼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쪽 저쪽으로 뭔가 의심쩍은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복서가 떠나고 난 뒤 어리석고도 사악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몇몇 동물이 복서를 데려간 마차에 말도살업자라고 낙인 찍힌 것을 보고 사실은 복서가 말도살업자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스퀼러는 어떤 동물이 그토록 멍청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물들 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 그의 설명은 아주 간단했다. 예전에 말도살업자가 쓰던 마차를 수의사가 구입했는데 미처 옛날 이름을 지우지 못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해가 생겼던 이유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물들은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스퀼러가 복서가 숨을 거둘 당시를 자세히 설명하고 복서가 받았던 훌륭한 치료와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쌌지만 나폴레옹이 기꺼이 지불했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쏟아내자 모두 의심을 거두었다. 적어도 복서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자 동지에게 느꼈던 슬픔도 많이 누그러지게 되었다. 그 다음 일요일 아침 모임에 나폴레옹은 복서를 기념해 짧은 연설을 했다. 그는 그들이 애도하는 동지의 유고를 농장에 묻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농장 정원에 있는 월계수로 큰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놓을 것이라고 했다. 며칠 뒤에 돼지들은 복서를 추모하는 파티를 열기로 했다. 나폴레옹은 복서가 좋아했던 두 가지 격언,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와 나폴레옹 동지는 항상 옳다를 떠올리게 하면서 모든 동물이 이 격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라며 연설을 끝맺었다. 파티를 열기로 한 날 윌링던에서 온 식료품 마차 한 대가 농장으로 와선 큰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느새 노랫소리는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로 이어졌고 11시쯤엔 유리 깨지는 듯한 큰 소리로 끝이 났다. 그 다음 날 농가에서는 정오까지 누구 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돼지들이 위스키 한 상자를 살 수 있는 돈을 어디에선가 얻어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두 발로 걷는 돼지들. 여러 해가 지나갔다. 계절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수명이 짧은 동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 클로버, 벤자민, 갈까마귀 모세스와 여러 돼지들을 제외하곤 반란이 있기 전 그 옛날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뮤리엘도 죽었고 블루벨, 제시, 핀처도 죽었다. 존스 또한 죽었다. 그는 다른 마을에 있는 술주정 뱅이의 집에서 죽었다. 스노우볼도 잊혔다. 복서를 아는 몇몇을 제외하곤 복서에 대해서도 잊어버렸다. 클로버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눈에는 눈곱이 자주 끼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었다. 클로버는 은퇴할 때가 2년이나 지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은퇴한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농장 한 구석에 늙은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나폴레옹은 이제 150kg이 넘는 수태지가 되어 있었고 스퀼러는 살이 너무 쪄 눈이 잘 안 떠질 정도였다. 늙은 벤자민은 주둥이 주변이 다소 휘어지고 복서가 죽고 난 뒤로 예전보다 더 침울하고 과묵해졌을 뿐 거의 달라진 점이 없었다. 농장은 예상했던 것만큼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물들 숫자는 많아졌다. 많은 동물이 태어났고 이들에게 반란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희미한 전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반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동물들도 있었다. 농장에는 클로버 말고도 말이 3마리 더 있었다. 그들은 키가 훤칠한 동물들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면서 훌륭한 동지였다. 그렇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알파벳을 B 이상 배울 만큼 똑똑하진 않았다. 그들은 존경심을 갖고 클로버를 마치 부모처럼 따르며 동물주의의 원리와 반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농장은 점점 더 번창했고 조직도 잘 갖추어졌다. 필킹턴에게서 목초지를 2군데 더 구입해 농장은 넓어졌다. 결국 풍차도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농장에는 탈곡기와 자동 건초 운반기가 마련되었고 건물들도 여러 채 더 세워졌다. 윈퍼도 이륜마차를 구입했다. 풍차가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옥수수를 빻았고 동물들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동물들은 또 다른 풍차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이 완공되면 발전기가 설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오래전 스노우볼이 그랬던 것처럼 동물들을 꿈꾸게 해주었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전기불과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헛간과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그런 사고방식이 동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돼지와 개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농장 동물들의 삶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겉보기에 농장은 더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많은 돼지와 개들로 넘쳐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동물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나갔다. 스퀼러가 항상 설명하는 것처럼 농장을 감독하는 일은 쉴 틈이 없었다. 감독일의 대부분은 다른 동물들이 너무 무식해서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스퀼러는 동물들에게 돼지들이 날마다 문서, 보고서, 의사록, 각서라고 불리는 신비스러운 것들에 엄청난 노동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 것들이었고 다 작성된 다음엔 화로에 태워지는 것들이었다. 스퀼러는 이 모든 것이 농장의 복지를 위해 꽤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돼지나 개들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그 어떤 힘도 보탠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개와 돼지 수는 많았고 그들의 식욕은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건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대개 굶주려 있었고 집단에서 잠을 잤으며 연못에서 물을 마셨고 들판에서 일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로 나이가 많은 동물들은 희미한 기억들을 뒤적이며 반란 초기 시절을 떠올렸다. 그들은 존스를 내쫓은 직후의 상황들이 지금보다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기억해내고 싶었다. 그렇지만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들에겐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스퀼러의 수치들 이외엔 참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동물들은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
단지 늙은 벤자민만 자신의 긴 생애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황이 더 좋아질 리도 더 나빠질 리도 없으며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배고픔, 고난, 절망들은 삶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순간도 동물농장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특권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곳은 영국 전체를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농장이었다. 동물들은 하나같이 심지어 가장 어린 새끼들이나 2, 3km쯤 떨어진 농장에서 데려온 사내기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축포가 터지는 것을 듣고 녹색 깃발이 개양대에서 펄럭이는 것을 볼 때면 동물들의 심장은 영원히 변치 않을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동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대개 그 옛날의 멋졌던 시절들, 존스의 추방, 7계명, 인간 침입자들이 패배했던 큰 전투에 관한 것이었다. 옛날에 지녔던 꿈 중에 어떤 것도 포기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동물들은 언젠가 영국의 푸른 들판이 더 이상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지 않게 되리라는 것과 메이저 영감이 예언했던 동물공화국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비록 당장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의 생애 동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날은 언젠가 올 것이다. 때로 영국의 동물들 노랫가락이 농장 이곳저곳에서 몰래 불리기도 했다. 농장 안에서 그 노래를 과감히 목청껏 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농장의 모든 동물이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의 삶이 고되고 그들이 희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은 폭군 같은 인간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들 중에 어떤 동물도 두 다리로 걷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이 평등했다. 초여름 어느 날, 스킬러는 양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고 농장 끝에 있는 자작나무 묘목이 무성한 땅으로 데려갔다. 양들은 그곳에서 스퀼러의 감독 아래 하루 종일 나뭇잎들을 뜯어먹으며 지냈다. 저녁엔 스퀼러 혼자 돌아왔다. 마침 날씨가 좋아 양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양들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다른 동물들은 양들을 보지 못했다. 스퀼러는 날마다 양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양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내용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양들이 돌아오고 난 뒤 어느 유쾌한 저녁, 동물들이 일을 끝내고 농장으로 돌아올 때였다. 마당에서 무시무시한 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동물들은 걸어오던 길목에 그대로 멈추어 섰다. 그것은 클로버의 비명이었다. 다시 비명이 들렸고 모든 동물이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클로버가 본 것을 똑같이 보게 되었다. 바로 뒷발로 걷고 있는 한 마리 돼지였다. 그렇다. 그것은 스퀼러였다. 그는 그런 자세로 큰 몸집을 지탱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듯 다소 어색해 보였지만 애써 균형을 잡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뒤 농가 문이 열리고 돼지들이 줄지어 나왔는데 모두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몇몇 돼지는 다른 돼지들보다 훨씬 잘 걸었지만 한두 마리는 다소 불안해 보였고 지팡이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두 마당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곧이어 무시무시한 개 짖는 소리와 검은 수탉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나폴레옹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개들과 함께 나타났다. 나폴레옹은 위험을 갖추고 꼿꼿하게 선 자세로 이쪽 저쪽으로 거만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앞발에 채찍을 갖고 있었다.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 함께 모여선 동물들은 돼지들이 천천히 마당을 행진하는 것을 지켜봤다. 세상이 홀딱 뒤집힌 듯 했다. 첫 번째 충격이 사라지고 나자 개가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오랜 습관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대하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다. 바로 이 순간 무슨 신호라도 있었던 것처럼 모든 양이 갑자기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 다리도 선하지만 두 다리는 더욱더 선하다. 내 다리도 선하지만 두 다리는 더욱더 선하다. 내 다리도 선하지만 두 다리는 더욱더 선하다. 외침은 5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양들이 진정될 때쯤 잠깐 항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 놓쳐버렸다. 왜냐하면 돼지들이 농가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벤자민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코를 비비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클로버였다. 클로버의 늙은 눈이 예전보다 더 흐릿해 보였다. 아무 말 없이 클로버는 벤자민의 갈기를 가만히 끌어당겨 큰 헛간에 칠계명이 쓰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몇 분 동안 그들은 흰 글자가 적힌 타르칠한 벽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도 저곳에 적힌 것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벽이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아 보여요. 벤자민, 7계명이 예전과 똑같은가요? 클로버가 물었다. 벤자민은 이번 한 번만 자신의 규칙을 깨고 클로버에게 벽에 쓰여있는 것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계명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 뒤로 농장 일을 감독하는 돼지들이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라디오 세트를 구입하고 전화를 설치하고 존불과 텃비츠와 데일리 미러 같은 신문, 잡지를 구독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동물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입에 담뱃대를 물고 농장 정원을 거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심지어 돼지들이 존스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어도 나폴레옹이 검은 정색 코트와 사냥 바지를 입고 가죽 각반을 차고 다녀도 또한 나폴레옹이 가장 아끼는 암퇴지가 존스 부인이 일요일에 입곤 했던 무늬 있는 실크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조차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어느 오후 많은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들어왔다. 이웃 농장주들의 대표단이 농장을 둘러보려고 온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모든 것, 특히 풍차를 대단히 칭찬했다. 그때 다른 동물들은 순무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들은 밭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돼지가 더 무서운지 혹은 인간 방문객이 더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농가에서는 큰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터져나왔다. 뒤죽박죽 뒤섞인 목소리들 때문에 동물들은 갑자기 호기심을 느꼈다. 처음으로 동물과 인간들이 평등하게 만나 모임을 가지는 이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동물들은 농가로 조용히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문 앞에 멈추어 섰고 이들 중에서 절반가량은 더 가는 것을 겁냈지만 클로버는 계속 들어갔다. 동물들은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다. 키가 큰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긴 테이블 둘레에 농부 6명과 지위가 높은 돼지 6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폴레옹은 테이블 끝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돼지들은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카드게임을 즐기다가 축배를 들기 위해 잠시 멈춘 참이었다. 큰 주전자가 돌며 술잔에 맥주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동물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폭스우드의 필킹턴이 손에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여기 모인 모든 이를 위해 축배를 들자고 제안하며 그러기 전에 몇 마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느꼈던 불신과 오해가 이제 끝나게 되어 퍽 만족스러우며 참석한 모든 이가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포함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중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동물농장에 존경받는 소유자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간 오해를 받았던 때도 있었다고 했다. 불행한 사건이 터졌고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갔다. 돼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은 어딘가 비정상적이고 이웃 마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많은 농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농장의 방종과 무질서가 판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들의 동물이나 일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오늘 필킹턴 자신과 그의 동료들은 동물농장을 방문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농장 곳곳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냈을까? 가장 현대적인 시설들은 물론이요, 모든 농부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규율과 질서 정연함이었다. 그들은 동물농장에서 지위가 낮은 동물들이 그 마을에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적은 약을 먹으면서도 일은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농장에 즉시 도입하고 싶은 많은 장점을 참 많이 발견했다고 했다. 필킹턴은 동물농장과 이웃마을 사이에 지속되어 왔고 또 계속되어야 할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설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돼지와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이권의 충돌도 없었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어려움은 모두 똑같은 것이었다. 어느 곳에서든 노동 문제는 똑같지 않을까? 이제 필킹턴이 동료들 앞에서 신경 써서 준비해온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렇지만 잠깐 즐거운 마음에 압도된 나머지 목이 막히고 말았다. 필킹턴은 여러 겹의 턱이 파랗게 변한 채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고 나서야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다. 당신들이 지위가 낮은 동물들을 다스려야 한다면 우리 또한 다스려야 할 지위가 낮은 계급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청중은 즐거움에 함성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필킹턴은 다시 한번 돼지들에게 동물농장에는 적은 식량 배급과 긴 작업시간,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축하하고 본이 돼주어 고맙다고 했다. 마침내 그는 동지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청하곤 그들의 잔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신사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필킹턴이 말을 맺었다.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목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옹은 꽤 만족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가며 필킹턴과 잔을 부딪혔다. 환호하는 소리가 잠잠해지자 나폴레옹은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이 몇 마디 있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었다. 나폴레옹의 모든 연설이 그러하듯 짧고 요점만 담겨 있었다. 그 역시 긴 세월에 걸친 오해가 끝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동물들의 미래가 어딘가 불어나고 심지어 혁명적인 뭔가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자신들이 이웃한 농장 동물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악한 적들이 퍼뜨린 소문으로 모두 다 새빨간 거짓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평화롭게 살며 이웃들과 정상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 농장이 사실 협동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 증서는 돼지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옛날의 의혹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주기로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농장의 동물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일컫는 우스꽝스러운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정원 기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태지 해골을 지나 행진하는 이상한 관행도 있다. 이것 또한 폐지될 것이며 해골은 벌써 어디엔가 묻어버렸다고 했다. 방문객들은 깃발 개양대에서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도 예전에 그려져 있던 흰 말굽과 뿔이 지금은 지워지고 없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것은 평범한 녹색 깃발일 뿐이다. 나폴레옹은 필킹턴의 훌륭하고도 친절한 연설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필킹턴이 내내 동물농장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는 나폴레옹이 지금 막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에 필킹턴으로선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농장이 원래 이름이었던 메이너 농장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신사 여러분, 이전처럼 하지만 조금 다르게 건배를 제안합니다. 잔을 끝까지 채워주세요. 신사 여러분, 자, 건배합시다. 메이너 농장의 발전을 위하여. 나폴레옹이 말을 맺었다. 다시 한번 환호성이 울렸고 잔도 밑바닥까지 비워졌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동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돼지들 얼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클로버의 늙고 침착한 눈이 이 얼굴 저 얼굴로 옮겨 다녔다. 그들 중 몇몇은 턱이 5겹이었고 몇몇은 4겹, 몇몇은 3겹이었다. 그런데 흘러내리는 듯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박수갈채가 잦아들자 잠시 후 일행은 카드를 집어들고 중단했던 게임을 계속했다. 동물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그렇지만 그들은 20m도 채 못 가서 다시 멈추어 서고 말았다. 농가에서 큰 외침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동물들은 서둘러 되돌아가선 다시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렇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리를 질러대고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심에 가득 찬 날카로운 눈초리와 화가 난 채 서로 무시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보아하니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동시에 스페이드의 에이스 카드를 내놓아 싸움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12개의 목소리가 화가 나 외쳐대고 있었다. 목소리들은 서로서로 비슷했다. 이제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바깥에 있던 동물들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그리고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살펴보았다. 그러나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구별하기란 정말로 불가능했다.